어떤 남녀가 이제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요.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는 CCTV 화면을 보면 멀쩡하게 남자 팔짱을 끼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당한 거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결론이 반대인 것 같은 판결들이 종종 존재해요. 기억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항거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한 판결도 있고요. 이렇게 기억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면 이미 다른 판단 능력도 다 저하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판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조계의 다양한 이야기와 비하인드를 알려드리는 광화문 TMI의 하태현입니다. 근데 오늘은 장소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이거 뭐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뭐 좀 새로운 컨셉으로 가기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번엔 좀 편하게 좀 진행하면서 시청자들 궁금한 것과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법에 관한 좀 토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심신미약을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예, 심신미약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뭐 여러 가지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도 많고 그래서 심신미약 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네요. 먼저 심신상실하고 심신미약이 뭐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심신상실은 그 심신장애로 인해서 어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뭐 인사불성이 됐다거나 거의 뭐 의식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주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심신미약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많이 저하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럼 심신상실이나 좀 심신미약 상태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 그러니까는 형을 가하지를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인사불성 상태나 술 먹어서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행한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그런 행위를 감경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걸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을 가하게 되는 어떤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을 객체로 해서 때리는 행위가 있으면 이건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있었으니까 폭력에 대한 구성 요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때리는 행위를 다 처벌하느냐? 그러면 피디님, 그럼 권투 선수는 어떻게 해요? 권투 선수는 다 처벌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때리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투 선수끼리는 뭐가 있죠? 서로 때린다는 합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문제가 되는 정당방위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막기 위해서 상대방을 때렸어요. 처벌 안 하잖아요. 왜 처벌 안 할까요? 그건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때리는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때리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위법하면 다 처벌을 할까요? 예를 들어 보면 아기가 밥 안 준다고 아빠를 막 때렸어요. 그 아기 처벌해요? 아기와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보세요. 처벌해야 되나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본능에 따라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아빠를 때렸는데 얘를 처벌해서 감옥에 보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게 또 형법의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책임을 지을 수 있는 행위, 이 3단계가 완성이 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비록 그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책임질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은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형법상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 규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남용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책임 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자만 처벌한다라는 형법상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심신미약 케이스로 대표적인 게 음주잖아요.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이 심신미약, 이게 좀 관련이 있나요? 그런 블랙아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패싱아웃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패싱아웃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패싱아웃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서 어떠한 의사 능력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흔히 말해서 술 먹고 완전히 뻗었다. 그런 상태를 패싱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제 블랙 아웃이 좀 문제예요. 이 블랙 아웃은 조금 의학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 뇌를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의학용어로는 사지탈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요 방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가운데쯤에 그 해마 모양으로 생긴 영역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마 부위라고 그러는데 그 해마 부위가 이제 사람의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의 이 머리 앞부분에 있는 뇌의 영역을 전두엽이라고 들어보셨죠? 전두엽은 어떤 언어, 논리 이런 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 결정을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이렇게 뇌가 기능이 저하되면서 마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위에 따라 그 내성이 달라요. 자, 그러면 해마가 먼저 마비됐다고 한번 보세요.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행동하는 것은 멀쩡해요. 겉에서 보기에. 근데 자기가 나중에 자고 일어나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판단을 했고 무슨 결정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두엽 기능은 대부분 온전히 살아있었지만 해마만 마비가 됐던 거죠. 근데 반대로 해마는 알코올에 잘 버티는데 전두엽이 먼저 마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술 먹고 완전히 멍멍이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한 행동이 다 기억나요.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블랙아웃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해마 영역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거 뭐라고 하죠? 필름이 끊겼다고 하죠. 해마가 그 정도로 마비될 정도면 사실 다른 부위도 마비가 됐다고 보는 게 뭐 아무래도 좀 보통이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마신 사람이 다른 판단이나 의사결정도 정상일 리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에서 보기에 멀쩡히 행동하는데 나중에 기억만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블랙아웃에 빠진 사람을 심신미약이나 아니면 어떤 한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술이 취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거나 약해진 상황이라고 하면 심신미약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법은 재밌게도 아까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규정하면서 마지막에 스스로 그런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술을 먹으면 그와 같이 폭력적으로 변한다라는 거를 알면서 그거를 스스로 용인하면서 술을 마셨다거나 하면 그거는 스스로 그런 행동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평소 술 먹고 그런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그 조항을 적용해서 감경 안 해줄 것 같아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내가 술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니 나의 음주운전은 술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 감경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너무 웃기죠? 네, 실제 있었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요. 이론상으로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술만 안 먹었으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난 당연히 아는데 내가 술 먹고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니 난 감경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대법원은 자기가 술을 먹으면 통상 안 하던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한 상태에서 술을 먹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감경이나 뭐 면제를 할 수 없다 판단을 했어요. 다음 케이스로는 블랙아웃에 대한 성범죄 사건인데 혹시 그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 준이란 말이 들어가면 준한다라는 뜻인데 이미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거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어서 강제력 없이도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남녀가 이제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요. 여성이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했다거나 그래서 배우자나 남자친구한테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나 준강간, 준강제추행 당했다라고 같이 하루를 보냈던 남자를 고소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이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거든요. 통상 이제 그런 같이 밤을 보내기 전에는 이렇게 술을 같이 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은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는 CCTV 화면을 보면 멀쩡하게 남자 팔짱을 끼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눈을 떠보니 호텔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당한 거다. 이제 라고 주장을 해요. 이럴 때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판단할 능력은 있었는데 기억만 날아간 사람을 항거불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PD님은 그냥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억울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의가 있으려면 그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라는 걸 알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여성이 너무 멀쩡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못한 상황에서 하루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중간간에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냥 단편적으로 읽어보면 결론이 뭔가 반대인 것 같은 판결들이 좀 종종 존재해요. 어느 판결은 기억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항거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한 판결도 있고요. 이렇게 기억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면 이미 다른 판단 능력도 다 저하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판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판사 시절에 또 이거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관한 사건들 많이 다루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내 머리를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실제로 담당했던 제 사건이었는데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어떤 직장 동료가 소위 말하는 썸을 탄 거죠. 결혼을 안 한 사이인데 썸을 타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의 남자친구가 그걸 알게 되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 여성이 하루를 보냈던 남자를 중간간으로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같이 하루를 보낸 남자가 촉이 엄청 좋은 사람인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그날 대화를 다 녹음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다 녹음할 생각을 했지라는 저도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그 녹음이 없었으면 이 남자는 지금 교도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녹음 때문에 그 녹음을 들어보면 여성이 결코 자의에 반해서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아예 기소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여자를 무고로 고소한 거예요. 이 하급심에서 이 여성을 상당히 안 좋게 봤는지 이제 실형을 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측에서 정말 억울하다. 자기는 아무 기억이 없고 인사불성의 상황에서 당했기 때문에 정말 당한 것이 맞다. 자기는 결코 무고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죄명은 무고죄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죠. 과연 이 여성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면서 어떤 남자친구와의 관계나 트러블을 모면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고소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자기는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과연 이 여성이 블랙아웃에 빠졌던 건 맞냐? 블랙아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블랙아웃이 곧 어떤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아니면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이냐. 본인만 알 거 아니에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알겠죠. 예, 뭐 사실 판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정말 알기 어렵고 검사 주장과 변호사의 주장이 매우 팽팽했고요. 하여간 그 사건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이 여성이 실제로는 블랙아웃 상황에 빠져 있지 않았는데 아니면 설령 블랙아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자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 어떤 남자친구와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고소한 것으로 보여서 저는 유죄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심신미약의 좀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신질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조현병 이런 케이스가 나와서 좀 감형이 됐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좀 이런 정신질환 진단서가 효과가 있나요, 감형에? 본인이 조현병, 뭐 우울증, 어떤 뭐 다른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인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해자가 정말 그러한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 맞고
질환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돼서 면제나 감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근 사건 중에서도 사실 조현병 환자가 약을 이제 끊었어요. 자기가 이제 되게 힘들다고. 그랬다가 이제 가장 그 사람의 유일한 친구를 죽였거든요. 망상에 빠져서. 근데 이제 약을 끊었을 경우에는 이게 처벌이 좀 그래도 반영이 되는지. 근데 그 약을 끊은 게 의사의 어떤 그 지시 아래 끊은 거라고 한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의사가 당신은 약 끊으면 큰일 난다. 약 끊으면 당신의 그 질환이 나타나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반드시 약을 먹어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겼다. 복약 지시를 어겼다. 그러면 일정 부분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스스로 그런 상황을 야기한 거니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여성들이 그 생리하기 전에 갑자기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마트에 가가지고 막 물건을 훔친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냥 막 뭔가를 이렇게 집어들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정신감정 같은 거를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역시 또 감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리전 증후군이 인정이 돼서 감경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심신미약으로. 그렇죠. 심신미약으로 보는 거죠. 이 심신미약 제도를 없애자 막 이런 여론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타협 끝에 법이 바뀌었는데 제가 아까 심신미약이 예전에는 반드시 감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에 이제 임의로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고 한 게 이 김성수 때문입니다. 그때 심신미약 제도를 개선하자라고 하면서 아마 2018년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형법이 개정이 돼서 감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변경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어떤 비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조현병 같은 경우 감염됐으면은 얘 그냥 3년 살고 나와서 또 이러면 어쩌냐. 맞아. 이런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범죄자들과 좀 차별을 두는 처벌이나 아니면 뭐 조치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법이 정하고 있는 제도가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치료 감호라는 게 있어요. 그 치료 감호라는 거는 정신질환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은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을 그냥 사회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 감호를 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그 병원은 어찌 보면 정신병원과 교도소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병원의 목적은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재범하지 않을 정도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어떤 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치료감호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예, 오늘은 그 심신미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민적인 어떤 법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형법 체계상 또 없을 수 없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항을 꼭 필요한 사안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사안에 맞춰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인가요? 그럼요. 댓글이 없어서 문제죠.